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네요. 정확히는 이제 파트가 뒤에 하나 더 남아있기는 한데 그건 모의고사 파트이기 때문에 저와 보내는 시간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자, 파트 6는요. 챕터가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는 파트 안에서 바로 섹션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왜냐면 파트 6는 특정 이론을 갖다가 배운다기보단 AIPOT 1급 시험에서만 확인이 되는 마지막 5개 문제를 위한 별도로 신설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을 구매해서 2급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 이 파트 6에서는 섹션 1까지만 보셔도 될 거예요. 만약에 얘로 이제 2급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AIPOT 1급을 신청하셨고 1급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 실습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공략 방법들을 여기 파트 6에다가 많이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섹션 소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파트 6의 섹션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생성형 AI 시작하기라고 해가지고 실습에 사용할 두 가지 AI, 그 중에서도 이제 시험에서 UI, UX 분야로 출제가 빈번한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실제로 AIPOT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5개의 실습형 문제 유형을 갖다가 어떻게 이번 파트에서 공략을 제시하는지를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고, 그리고 책에 있는 실습형 문제를 같이 풀지는 않을 거고요. 이 책이 설계돼서 출판된 직후에 새롭게 확인된 유형들을 이 강의 영상에서 새롭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책은 책대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유형은 새로운 유형대로 이 영상을 보고 익히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섹션 생성 AI 시작하기부터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교재 364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챗GPT에 로그인하고 챗GPT 화면 UI, UX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영상 강의에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해드릴, 리프레시 해드릴 것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캔버스 기능입니다. 챗GPT 관련해가지고 문제로 출제될 때 항상 이 캔버스 기능을 가지고 문제를 낸 전적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중 챗GPT의 캔버스 기능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고르시오, 뭐 이런 형태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기능에서 뭐가 수행되는지 일단 알아두시고요. 물론 이제 지금 와서는 뭐 딥 리서치나 이런 것들, 뭐 에이전트 모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전적이 있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커스텀 GPT라고 부르죠. 이제 원래는 GPT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사용자들이 직접 또는 오픈 AI가 별도로 설계한,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미세 조정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죠. 태스크 특화라든가 그런 종류로 그 GPT 모델을 특정 작업에 맞게끔 커스텀해 놓은 것들, 얘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맞추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혹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 커스텀 GPT를 플러그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이 커스텀 GPT 중에 일부가 플러그인을 지원하는 거고 플러그인 자체가 이제 커스텀 GPT 안에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커스텀 GPT라고 어느 정도 불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상에서 뭐 GPT 플러그인이라고 나오면은 커스텀 GPT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커스텀 GPT 제작 화면이에요. 여기도 간간히 잊을만 하면 튀어나와서 사람의 가슴을 놀래킵니다. 보면 이제 커스텀 GPT의 이름을 지정하는 곳, 커스텀 GPT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커스텀 GPT를 작동하게 하는 가장 메인 영역이죠. 메인 지침을 입력하는 곳, 그리고 바로바로 사용자가 뭘 타이핑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설정해 놓은 명령어가 입력되게 하는 대화 스타터 존재하고요.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커스텀 GPT 상에서 웹 검색을 지원하게 할 것이냐, 캔버스를 작동하게 할 것이냐, 이미지 생성이 가능할 것이냐 지정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온 전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현재 364페이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챗GPT 파트에서는요, 이 세 가지 영역들 신경 써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챗GPT랑 캔버스가 도대체 뭔 차이이길래 캔버스를 저렇게 별도로 또 언급을 하냐면요, 작동 메커니즘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일반 챗GPT는 요청을 하면 대화가 나오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수정해 달라고 한 번 더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적어놨던 거에서 거의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일부만 바꾸는 거였는데 아예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뭔가 작업이 연결된다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인스턴트 형태로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했다, 끊어졌다 다시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반 챗GPT는 대화 중심이고, 그리고 답변 자체를 수정해서 아예 재출력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내가 지키려면 별도로 메모장이나 워드에다가 옮겨놔야 돼요. 아니면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대화 랠리, 대화를 주고받은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최초의 대화가 소실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근데 캔버스는 어떠냐면요, 장문의 결과물을 생성시키고 그 중에서 일부 글자를 바꾸거나 일부 문단만 별도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 우리가 챗GPT에서 만든 결과물을 챗GPT에서 바로 내가 직접 지우고 추가를 못 하잖아요, 내용을. 근데 캔버스 모드에서 생성한 것들은 여러분이 일부를 직접 지우고 새롭게 타이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타이핑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과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수정이 다 가능하고요. 보고서나 에세이, 코드 등을 짤 때 특히나 이 캔버스 기능이 빛을 발합니다. 자, 이제 교재 370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여긴 제미나이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AIPOT 시험이 작년부터 제미나이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다가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제미나이의 화면 UI를 가지고도 문제 출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미나이에도 챗GPT처럼 똑같이 캔버스 기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챗GPT의 캔버스, 제미나이의 캔버스를 나눠서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두 캔버스 모두 지원하는 기능이 거의 동일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글자를 좀 디테일하게 편집하는 거는 제미나이의 캔버스가 좀 더 잘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챗GPT 무료 사용자도 챗GPT 캔버스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제미나이 무료 사용자도 제미나이 캔버스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두 캔버스 활성화시켜가지고 직접 써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안에서 이미지 생성 가능하다는 것과 동영상 생성 가능하다는 것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몇 페이지 뒤로 가보시면요, 컴피 UI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면 UI를 가지고도 문제가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노드, K샘플러 노드, 이 노드 안에 있는 각각의 값들이 뭘 나타내는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빈번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값들이 뭘 나타내는지도 함께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다 나와 있죠. 어떤 것은 무슨 기능이다, 이거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미나이에 있는 기능, 딥 리서치 기능 있고, 그리고 동영상 만들기 기능도 있는데, 동영상 만들기 기능 여러분 유료 요금제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이 교환이 만들어졌을 때는 BO 3.1을 베이스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책을 샀을 때는 BO 3.2나 뭐 BO 4.0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하기, 나노바나나 모델, 요즘 한참 시험에서 신나게 쓰고 있더라고요. 네,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이 있고 캔버스 기능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로 파일 첨부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컴피 UI가 이제 좀 많이 낯선 분들이 계실 건데, 이게 왜냐면 제미나이나 챗GPT는 클라우드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바로 접속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컴피 UI는 PC가 일단 좀 어느 정도 사양을 갖춰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양이 있어서 그 기가바이트 단위의 파일을 내려받아 가지고 설치하고 막 그래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꺼려져요. 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이미지 생성 AI 모델이고요. 일반적인 이미지 생성 AI들이 타이핑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반해 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앞에서 봤던 그런 노드들 있죠. 창 같은 거. 그런 창과 창을 선으로 연결하면서 작동 메커니즘을 갖다가 짭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좀 숙련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준으로 노드를 갖다가 계속 차곡차곡 쌓으면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 AI 작동 원리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무엇보다 무료거든요, 또. 물론 이제 컴피 UI 안에 있는 여러 부가적인 제 영상 생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API 비용을 여러분이 별도로 내야 되는데, 컴피 UI 자체는 여러분이 무료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에서 3년 내에 노트북을 사신 분이라면요, 아마 사무용 노트북을 산 게 아니라면 컴피 UI 정도는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이밍이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한 번쯤 돌려봐도 괜찮습니다. 자, 컴피 UI의 노드는 이거 K샘플러 말고도 되게 다양한 노드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교재에 제가 추가로 수록해 놨는데, 단골로 나오는 노드가 이 K샘플러 노드입니다. 그리고 이 K샘플러 노드 안에서도 더 단골로 나오는 거 5가지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들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자주 보이는 애들이에요. 자, 먼저 시드 볼게요. 시드. 이미지 생성의 출발점인데 설계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그 이미지 기법 같은 걸 다 만지더라도 이 시드 값을 동일하게 계속 쓰면요, 같은 그림 스타일로 계속해서 이미지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숫자 하나라도 달라지면 원래의 이미지 말고 다른 이미지 스타일로 만들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생성 후 제어라고 적혀 있는 거 보고 이게 마치 이미지 생성을 마치고 나서 이미지에 가해지는 어떤 제어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성 후 제어는 바로 위에 있는 이 시드 값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미지 생성 후에 시드 값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랜더마이즈 돼 있죠. 그러면 이미지 생성을 한번 돌리면 시드 값이 다른 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 후 제어에는 또 거의 책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고정시키는 것도 있고 헬식 늘리는 것도 있는데, 생성 후 제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CFG라는 게 있죠. CFG. 사용자가 세팅한 프롬프트를 얼마나 충실하게 따를지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K샘플러 노드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 위쪽 어딘가에 보통은 사용자가 직접 타이핑하는 그 프롬프트 노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용자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이미지 생성 AI가 얼마나 강하게 따를지를 지정하는 게 바로 CFG입니다. 숫자가 이제 높아질수록 더 충실하게 따르는데, 문제는 이제 창작이라던가 창의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해질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샘플러 이름입니다. 샘플러 이름은 이 컴피 UI의 원리를 알아야지 샘플러 이름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컴피 UI는 이미지를 처음에 생성을 돌렸을 때 처음엔 되게 희뿌연 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뿌연 사각형을 걷어내면서 이미지를 완성해 나가는 식인 거거든요. 이때 그 노이즈라고 불러요. 그 흐린 거를. 그 노이즈를 갖다가 한 번에 얼만큼 걷어낼 건지,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걷어낼 건지를 결정하는 세팅 값이 바로 이 샘플러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드는 그림 스타일의 근간을 담당한다면 샘플러 이름은 이제 부가적인 느낌을 갖다가 어떻게 걷어낼지를 갖다가 관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챗GPT의 인터페이스인 캔버스의 정의와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곳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캔버스는 이미지 생성 전용 도구인 달리3의 확장 버전으로, 자, 여기서부터 일단 글렀죠. 자, 달리3는 이미지 생성 모델 AI를 말하는 건데, 캔버스는요 텍스트를 생성한단 말이에요. 그쵸? 텍스트 생성을 했기 때문에 애당초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1번은 오답이니까 패스하고요. 2번. 캔버스는 채팅창 옆에 열리는 별도의 작업 공간으로 사용자와 AI가 코딩이나 장문 프로젝트를 함께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협업 인터페이스이다. 맞죠? 자, 일단 2번 답으로 킵해두고요. 3번. 캔버스는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야만 작동하는 유료 기능이며 한 번 활성화되면 사용자가 끄기 전까지 모든 대화가 캔버스 모드로만 진행된다. 자, 일단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고요. 자, 4번. 캔버스는 AI가 생성한 답변을 보여주는 읽기 전용 창이며,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원하면 글자 하나만 지우거나 또는 글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기능이 일반 챗GPT 기능보다 더 우수하다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해석 한번 볼게요. 캔버스는 단순한 채팅을 넘어서서 이제 프로젝트를 갖다가 AI랑 같이 작업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챗GPT의 그런 답변 메커니즘이나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사용자는 캔버스로 만든 걸 직접 수정하고 다듬으면서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섹션 1은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 섹션 2로 넘어갑니다. 실습형 문제 유형 익히기. 자, 여기서는 제가 조금 워프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 섹션 2의 페이지랑 그리고 그 문단의 구조가 이전에 파트 1에서 5에서 봤던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교재 390페이지를 펼쳐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교재 390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여기에 이제 실력 다지기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섹션 2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먼저 이제 글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장문을 하는 프롬프팅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장문에 대한 실습을 다 진행하고 나서요. 실력 따지기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냐? 우리가 앞에서 장문에 대한 프롬프팅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실력 따지기부터는 실습 문제에서 장문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풀면 되는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미지 생성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프롬프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 다음에는 이미지 생성 문제가 실습에서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가이드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료 없이 장문을 지시하는 출제 유형이죠. 네, 출제 유형이 다 있어요. 출제 유형이 다 있고 거기에 없는 출제 유형은 이 강의 영상이랑 그리고 우리 이기적 스터디 카페에서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유형 1, 자료 없이 장문 지시하는 거고 조금 내려가 보면은 제가 풀이 방법이라고 타이틀을 달아놓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탐색, 문제에서 제시하는 결과물을 보고 항목 머리 기호 여부, 문체, 형식 등을 파악하여 프롬프트 역사기를 준비한다. 일종의 그 설명서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1단계 뭐하고 2단계 뭐하고 3단계 뭐하고 4단계 뭐하고가 쫙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보면요. 그 원래 있던 문제에 번호가 앞에 막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출제 유형에 있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에 풀이 방법을 보면요. 원래 없던 숫자들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숫자들 붙어 있는 거 밑으로 가보면 이제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각각의 문장을 어떻게 확인하라는 건지가 적혀 있어요. 즉 주의사항 확인해도 되고 숫자 1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 주의사항 1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프롬프트는 완성형 문장을 작성하라는 거 적혀 있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공백을 포함하여 180단위로 작성해야 된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주의사항 확인을 먼저 끝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문체 및 스타일을 확인하는 거죠. 자, 이번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 결과물에 먼저 무쇠 냄비에 불이 지핀다. 참기름 한 방울에 바닥을 적시면 신김치가 황홀한 춤을 추기 시작한다. 되게 시적인 문체랑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하나만 캡처했지만 조리 단계가 밑으로 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조리 단계별로 시적 표현을 했음을 확인하면서 이제 1, 2, 3, 4, 5 순서대로 문제를 분석하는 형태로 이제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3번 정도 이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해 보시고 그리고 이 풀이 방법 부분 페이지도 5번 정도 정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식인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프롬프팅이라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렇게 기존의 문제에 제시된 그 결과물의 샘플을 분석을 끝내고 나서 프롬프트를 짤 때 완성형 프롬프트를 짠다면 이런 느낌으로 짜면 될 것이고 개조식 프롬프트로 짠다면 이렇게 짜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형식을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완전한 정답인 게 아니라 그냥 해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그 섹션 2의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에는 첫 번째 특정 결과물을 만드는 프롬프트 방법들을 공부하고 두 번째 실력 따지기에 가서 실제로 해당 생성 방식이 실습 과정에서 실습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여기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여기까지 하고 책에는 없는 새로운 실습형 문제 유형을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랑 동일하게 실습을 해보실 분들은요.
제미나이를 갖다가 실행해 주시면 되고, 자, 이미지 생성 실습을 할 때는 제미나이에서 이미지 기능을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이미지가 떠야지 이미지 기능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생성하다가 또 다른 실습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주제가 바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맨 왼쪽 맨 위에 있는 새 채팅 버튼 눌러서 방을 새로 파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셔야지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실습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이제 최근에 AIPOT 1급 시험에서 새롭게 관측되고 있는 새로운 패턴입니다. 일부 요소를 변경하고 다시 그리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에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치고요. 왼쪽 이미지를 제공하고 이런 과제를 줍니다. 이미지의 오른쪽에는 토끼 인형을 사자 인형으로 바꿔라 인 거고, 얘만 바꾸고 나머지는 다 유사하게 다시 생성하라는 겁니다. 얘만 똑 바꿀 수가 없어요. 혹시 나노바나나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글의 나노바나나는 이 원래의 원본 이미지에서 일부만 아주 자연스럽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AIPOT 시험장에서 쓰는 이미지 생성 AI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 1년 전에 GPT-4 옴니가 생성하는 이미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관성으로 작동하진 않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도, 그리고 요소의 종류랑 개수, 요소의 위치 정도만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채점 지표예요. 이 문제가 조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어디까지를 감점 처리시킬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은 저 지금 여기 뒤엔 톱이 있지만 전 톱이 없죠. 그럼 이건 감점인 건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성돼 있던 건가? 이걸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 실습 문제는 그냥 이악 물고 여기 있는 거 다 프롬프트에다 녹인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미지 쪽에는 토끼 인형을 사자 인형으로 바꾸고 제공된 이미지와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때 필요한 프롬프트를 작성할 것. 자, 노트 한번 펼쳐 보시고요. 노트 한번 펼쳐 보시고 거기다가 한번 끄적끄적 적어 봅니다. 왼쪽 이미지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할 게 뭐냐면 왼쪽 이미지에 있는 토끼를 사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왼쪽 이미지랑 비슷한 걸 다시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소들을 다 머릿속으로 담아야 되거든요. 노트에다 미리 적어보면서 따라 하셔도 되고, 이기적 그 AIPOT 1급 시험서의 맨 뒷장에 보면은 줄 노트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적어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10초 정도 드리도록 하죠. 네, 10초 동안 왼쪽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갖다가 여러분 노트나 책에다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키워드 형태로 적어도 되고 문장 형태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얼마나 놓치지 않을 수 있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 적어보셨죠? 이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미지를 유사하게 만들 때는요, 그 이미지의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큰 것부터. 자, 먼저 마술사 복장을 한 사자가 무대 위에 서서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들고 라고 적었어요. 마술사 복장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 했을까요? 두 번째로 지팡이 끝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그쵸? 끝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라고 적었고, 그 다음에 사자는 마술 모자를 쓰고 있다. 이게 왜냐면 마술사 복장이라고 해도 마술 모자를 쓸 수 있기는 한데 혹시 몰라서 사자는 마술 모자를 쓰고 마술 망토를 두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으로 사자는 안에 양복 입고 있죠. 네, 이 양복 상의만 입고 있다라고 적었어야 됐나? 왜냐면 바지를 입어버려서 가지고. 자, 다음 무대는 이게 벨벳 재질 같아가지고 벨벳 재질 천으로 감쌌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험 보실 때는요, 질감까지 적기보다는 그냥 뭐 색깔을 차라리 같이 적죠. 전 오히려 이거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얀색 천으로 덮여 있다 또는 회색 천으로 덮여 있다, 회색 천으로 감싸져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원래의 목표. 무대 오른쪽에는 나무 상자 2개와 아기 사자 인형이 앉아 있다. 아기 사자 인형이 뭐 상자 위에 올라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바꿨잖아요, 인형을. 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무대 왼쪽에는 트럼프 카드 2장이 벽에 기대어 서져 있는데 크기에 대해서 제약을 걸지 않아서 그런가 엄청 크게 만들어졌네요. 뭐 어쨌든 요소가 추가됐으니까 만족해야 되고요.
무대 두 벽은 박스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는데 진짜 얘는 진짜 박스 갖다 쌓아놨네요. 근데 뭐 골판지 재질이 있으니까 골판지네 박스 재질이 있으니까 통과될 것 같고 그리고 양 옆에 입구가 있다라고 했는데 입구가 이제 어떤 크기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니까 작은 입구 여러 개를 만들어놨네요. 그 벽 위에는 이제 스포트라이트 4개가 있다고 했고 얘는 이것 좀 헝그리한 스포트라이트 4개가 네, 세팅되어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네, 적어놨고요. 그리고 마술 공연의 한 장면이라고도 적어놨고 그리고 이렇게 인형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물체 같은 것들을 오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듯한 이거를 보고 이제 스톱 모션 그래픽 스타일이라거든요. 네, 스톱 모션 그래픽 스타일이라고 적었고 이거 제일 중요한 글자가 없다고 했어요. 혹시 글자를 생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미지의 가장 큰 부분부터 바깥으로 뻗어나가면서 키워드를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만들 때 들어간 줄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대로 했다면은 비슷하게 연출을 해낼 수가 있죠. 과연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실습 패턴입니다. 원래도 이제 데이터 분석 실습은 있었었는데요. 갑자기 별도의 조건을 하나 추가한 형태의 실습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정보 분석 실습 문제의 상위 호환 같은 거고요. 수험생은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지막 5개의 실습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공통 주의사항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공통 주의사항도 지키면서 이 문항당 주의사항도 지키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첨부 파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시가 있다. 여기까지 중간에 글자가 좀 누락된 것 같네요. 첨부 파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시가 있다. 해당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작성할 것. 네, 조건은 여기 3줄 있고요. 실습 데이터는 order.txt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번에 20초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초간. 전 이걸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일단 첨부 파일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결과 예시를 보니까 오더 텍스트 파일에는 과일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첨부 파일이 존재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첨부 파일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 목록을 정리해줘. 보면 여기 판매 가능한 과일만 남길 거라고 조건에 적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우리의 수업의 좀 부드러움을 위해서 제가 조건으로 적어놓긴 했는데 만약에 이 실습 문제의 조건이나 공통 조건에 완성형 문장으로 풀어라는 말이 적혀있으면 이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이제 개조식으로 풀라고 할 때 정도면 모르겠는데 완성형 문장 때는 얘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자, 1번 여기 있는 거 고스란히 일단 썼습니다. 고스란히 쓰고 모자란 거 없는지 체크하십시오. 이런 걸 이제 AI 메타 대사 같은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AI 메타 대사는 아닌데 주최 측에서 시험 주최 측에서 조건을 갖다 이렇게 달아놨다라는 거는 이 조건을 지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켜야 될 규칙을 애당초 프롬프트에다 녹여놓으면 걱정할 게 없겠죠. 그래서 품절 또는 재고 없음이 포함된 줄은 삭제할 것. 그쵸? 적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목록에는 판매 가능한 과일만 남길 것. 한 번 더 했죠. 세 번째, 결과는 과일 이름과 수량 형식으로 나열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번호는 쓰지 말라고 했어요. 네, 번호를 쓰지 말라고 했고 이것도 사실 이렇게 적으면 살짝 위험한 게요. 결과는 과일 이름 수량으로 구분하고 똑같이 적어주면 더 좋겠죠. 쉼표로 구분한 다음에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할 것까지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번 결과물의 마지막에는 판매 가능한 상품의 개수를 취합하여 표기할 것. 총 몇 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마치고 나서 그 시험 현장에 있는 AI한테 해당 프롬프트를 넣고 돌려보셔야 됩니다. 꼭 한 번은 돌려보셔야 돼요. 한 번은
한 번은 돌려서 잘 나온다. 그러면 뭐 시간이 남으면 뭐 두세 번 더 해봐도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잘 나온 거에 만족하고 제출하셔야 되고요. 한 번 넣고 돌렸는데 그 한 번에 나온 결과가 시원치 않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문제를 버리던가 아니면 그 막간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던가 해야 됩니다. 다음 실습 패턴입니다. 이건 좀 악랄한 패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마크다운 형태는 그동안에도 중간에 간간히 등장하긴 했는데 이렇게 실습 문제 대놓고 자리에서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수험생한테 순번역으로 적어줘, 문단 3개로 만들어줘 이렇게 적지 못하게 하고 프롬프트 상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표기를 다 마크다운으로 지시하게 하는 실습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채점 기준 같은 것도 보면은 이 마크다운을 사용하게끔 지시를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마크다운을 갖다가 꼭 공부를 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음 결과물과 유사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는 프롬프트를 작성 및 제출하시오. 자, 여러분 이번에는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적어야 되지 저거를? 네, 메모장에다가 미리 적어 보셔도 되고요. 제미나이에다가 뭐 프롬프트를 한번 적어서 지시해 보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번 주 마케팅팀의 주간 회의 핵심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자유롭게 적으시면 돼요. 저는 일단 이렇게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바를 왜 적었냐면요. 1월 4주차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차라는 얘기는 주당 회의록이 작성된다는 얘기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적은 겁니다. 내용은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고 다음에 마크다운 규칙을 준수해라 라고 적었고요. 자, 1번 제목은 샵과 샵샵을 사용해서 계층, 위계를 구분하라고 했어요. 네, 위계를 구분하라고 했고, 두 번째 안건 순서는 숫자를 사용해서 나열하라고 했어요. 순번형으로 나열하라고 하면 되죠. 순번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담당자가 지정된 과제는 대시 기호랑 그 별표 2개를 이용해서 볼드 처리를 진행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담당자 이름에 볼드 처리 진행된 거 보이죠? 네, 지정된 과제는 대시 처리됐고요. 자, 그리고 광고 매체별 예산을 3행짜리 표로 작성하라고 했고, 이 표 뒤에 마크다운 언어에서 표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네, 가로 세로를 이렇게 파이프랑 3중 대시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 표기를 같이 꼭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표의 헤더라고 하죠. 헤더, 머릿말. 표의 헤더는 매체명, 예산, 비고로 구성해라 라고 해서 적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드디어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현 시간부로 파트 1에서부터 파트 6까지의 인터넷 강의가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이제부턴 파트 7 모의고사를 정면으로 이제 이겨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트 7에 있는 모의고사를 가능하면 다 풀어보시고요. 이 시험은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이 장땡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